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빌딩의 최상층 스튜디오는 이른 아침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개의 조명이 뿜어내는 열기와 분주하게 오가는 스태프들의 부산스러운 공기 중에 섞인 값비싼 헤어스프레이와 커피향이 특유의 긴장감을 자아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뷰티 기업 라엘의 새로운 앰버서더가 된 톱스타 이아리의 첫 광고 촬영이 있는 날이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세트. 중앙에 화려한 의자에 앉아있는 이아리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의 손짓 하나, 눈짓 하나에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술선을 다듬었고, 감독은 연신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의 비위를 맞췄다. 이 거대한 우주의 태양은 명백히 이아리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그녀의 주위를 맴도는 행성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행성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희미한 빛을 내는 존재가 바로 서유진이었다. 유진은 세트, 한쪽 구석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아리의 옆에 서서 제품을 돋보이게 해줄 배경 모델 중 한 명이었다. 하얀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우아하게 감쌌지만, 드레스의 순백색은 오히려 며칠 밤을 새운 듯한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다. 이 일당이 그녀에게는 다음 달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생명줄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저기, 배경 모델 정신 안 차려. 조 감독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유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애써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걸고 제자리로 돌아섰다. 이런 취급은 익숙했다. 이 바닥에서 이름 없는 모델이란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무시당하고 때로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말을 들어도 그저 웃으며 넘겨야 하는 존재. 그것이 서유진이 지난 몇 년간 배워온 생존 방식이었다. 잠시 촬영 준비를 위해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이아리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매니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다 그녀의 눈길이 우연히 유진에게 닿았다. 이아리의 아름다운 얼굴에 순간적으로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매니저가 건네주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잔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잠시만요. 동선 체크 좀 다시 할게요. 이아리는 마치 무대 위를 걷는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동선은 정확히 유진이 서 있는 곳을 향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비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아리의 발이 기묘하게 꼬이는가 싶더니 그녀의 몸이 휘청하며 유진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오모. 짧은 비명과 함께 이아리의 손에 들려있던 검붉은 커피가 하얀 포물선을 그리며 유진의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순백의 실크 위로 짙은 갈색 얼룩이 흉측하게 번져나갔다. 스튜디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이아리는 잠시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그녀의 표정은 싸늘한 분노로 바뀌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차가운 목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톱스타의 분노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유진이 간신히 입을 열어 사과하며 이아리의 안위를 물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이아리의 매니저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괜찮냐고. 지금 그 말이 나와.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오투쿠티르야. 네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라고. 너 같은 게 감히 어디서. 매니저는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삿대질을 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주변의 스태프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혹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만났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유진의 소속사 실장인 박 부장이 허둥지둥 달려온 것은 그때였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이아리와 그녀의 매니저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아직 신인이라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아리 씨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박 부장은 이아리의 안위만을 챙겼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유진의 뺨이라도 때릴 듯한 기세로 소리쳤다. 서유진, 너 미쳤어. 정신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당장 이아리 씨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무릎을 꿇으라는 말에 유진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버티면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당할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병원비는 이 추운 겨울을 나야 할 생활비는 어떡하란 말인가. 결국 유진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차가운 스튜디오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이아리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됐어. 드레스 값은 내 소속사로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아, 기분 잡쳤네. 오늘 촬영 못하겠으니까 다 접어. 그녀는 보란듯이 뒤돌아 자신의 대기실로 향했다.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감독과 스태프들은 이아리를 달래기 위해 분주했고 박 부장은 유진의 등을 세게 후려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빌어먹을 년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유진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아무도 그녀의 편은 없었다. 이 차갑고 화려한 세계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한편 그 모든 소란이 벌어지는 스튜디오를 내려다보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다. 스튜디오 2층에 위치한 VIP 관람실 한쪽 벽면 전체가 특수 처리된 유리로 되어 있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는 스튜디오 내부를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방 안의 인테리어는 극도로 미니멀했지만 하나하나가 최고급 품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의 중앙 가죽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태준,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은성그룹의 최연소 회장.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 날카로운 턱선과 조각 같은 이목구비는 차가운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그 화면에는 방금 전 아래층에서 수모를 당한 여자의 프로필 사진과 정보가 떠 있었다. 서유진, 25세. 모델, 가족관계부 서정환 계모, 김미숙 이복 동생 김민서. 강태준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아래층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자가 커피에 젖고 뺨을 맞을 듯 위협당하고 결국 무릎을 꿇는 모든 과정을.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극을 보는 것처럼 혹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일을 보는 것처럼 무심했다. 서유진, 그의 법적 아내. 3년 전 은성그룹의 창업주이자 그의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 왕 회장의 고집으로 서류상으로만 맺어진 관계.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서유진의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태주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할머니의 약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뜯어내고 감히 강씨 가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린 탐욕스럽고 비열한 여자일 뿐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낸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다.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속셈이 뻔했다. 그런 그녀가 고작 드레스값 몇 천만 원대 때문에 저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연기하고 있군.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자신의 눈에 띄기 위한 혹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저급한 연극일 터였다. 그는 그녀에 대한 경멸감을 더욱 굳혔다. 저런 여자에게 자신의 인생이 얽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아래층의 소란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에게는 이런 사소한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돌아서려던 그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무릎을 꿇었던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으로 걸어가 더러워진 드레스를 갈아입기 위해 등을 돌렸다. 희미한 조명 아래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가 보였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과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강한 빛을 담고 있는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태주는 자신이 예상했던 비굴함이나 계산적인 연기가 아닌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으려는 위태로운 자존심 같은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이 미세한 감정의 동요가 불쾌했다. 태주는 관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귀에 꽂힌 인이어에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이동국 실장, 내 회장님. 즉각적인 응답이 돌아왔다. 서유진 씨에 대한 모든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미 보고드린 대로입니다만 특별히 더 조사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조심스러운 질문에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아래층에서 보았던 여자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가족관계 포함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돈의 흐름 주변인들 지난 3년간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훑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통화를 끄는 태주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닫히는 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불씨가 앞으로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의 촬영은 이아리의 변덕으로 완전히 중단되었다. 서유진은 박 부장에게 머리채를 잡히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며 엉망이 된 채 스튜디오를 빠져나왔다. 드레스 값으로 청구될 몇천만 원의 위약금, 그리고 이 업계에 퍼질 흉흉한 소문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다. 며칠 뒤 박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호출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한 미소와 음흉한 속내가 동시에 떠 있었다. 유진아, 지난번 일 말이야. 내가 잘 해결했어. 이아리 쪽에도 싹싹 빌고 위약금도 어떻게 잘 쇼부 봤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정말이세요, 부장님? 그럼 내가 누군데? 대신 너도 나한테 성의는 보여야지. 박 부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대기업 태영건설의 김 이사와의 저녁 식사 자리였다. 태영건설은 소속사 스타즈의 중요한 광고주였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런 식의 성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부장님, 저는 그런 자리가 뭐 그냥 가서 얼굴 비추고 술 몇 잔 따라 드리면서 비위만 좀 맞춰주면 되는 거야. 김 이사님이 콕 집어서 너를 보고 싶다는데 어쩌라고 지난번 사고 친 거 이걸로 퉁칠 생각 안 하면 너 이 바닥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알아들어. 협박과 회유, 거부권은 없었다. 유진은 결국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청담동의 한 고급 바. 은성그룹이 소유한 멤버십으로만 운영되는 클럽 루나. 유진은 숨막히는 드레스를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룸 안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기름진 얼굴의 김 이사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다. 박 부장은 연신 아첨을 떨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야, 김 이사님, 저희 유진이 실물이 훨씬 예쁘죠. 아직 어려서 숫기가 좀 없습니다. 하하. 김 이사는 술이 가득 담긴 잔을 유진에게 내밀었다.
서유진 씨 만나 미인이시네. 자, 오고 가는 술잔 속에 전기 싹 트는 법이야. 한 잔 받으시죠. 유진은 마지못해 잔을 받았다. 독한 양주가 목을 태우고 내려갔다. 김 이사의 노골적인 시선과 은근슬쩍 허벅지를 스치는 손길에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화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그는 교묘하게 대화를 막으며 계속해서 술을 강요했다. 박 부장은 못 본 척 딴청을 피울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의 머리는 솜처럼 무거워졌다. 김 이사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마침내 그가 유진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았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유진은 거의 기다시피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룸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대리석 벽에 등을 기대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도망쳐야 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번호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기도 전에 건장한 남자 2명이 앞을 가로막았다. 김 이사의 수하들이었다. 아가씨, 어딜 그냥 가시려고. 이사님 아직 할 얘기가 남으셨다는데. 절망감이 유진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뒷걸음질 치는 순간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유진과 남자들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복도 저편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지만 그만큼 비현실적으로 차가웠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2층의 프라이빗 룸에서 사업 파트너와 미팅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이었다. 입구 근처의 소란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리고 그 소란의 중심에 며칠 전 스튜디오에서 봤던 그 여자가 있었다. 또 저 여자군. 성가시게.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바이 지배인이 강태준을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회 회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강태준은 지배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김 이사의 수하들을 향해 턱짓했다.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 그게. 지배인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룸에서 나온 김 이사가 상황을 보고는 술이 확 깨는 얼굴로 달려왔다. 아이고, 강 회장님, 제가 강 회장님을 여기서 다 뵙습니다. 김 이사는 강태준 앞에서 굽실거렸다. 강태준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 담긴 압도적인 위압감에 김 이사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태영건설의 김 이사님이시던가.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담고 있었다. 은성그룹 소유의 공간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용납 못합니다. 특히 은성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 중인 파트너사라면 더더욱. 그 말 한마디에 김 이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 전체가 이 남자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술이 과해서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이사는 수하들에게 눈짓하며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을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거의 도망치듯 발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복되는 강태준과 술과 공포에 취해 간신히 서 있는 유진,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지배인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그제야 유진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흐트러진 머리겁에 질린 눈술 기운에 붉어진 뺨. 며칠 전 스튜디오에서의 모습보다 훨씬 더 처량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차가운 짜증이 서려 있었다. 김 기사 불러서 저 여자 집까지 데려다줘. 그는 지배인에게 툭 내뱉듯 명령하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바의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유진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옥죄던 공포와 자신을 구해준 낯선 남자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바깥에 차가운 밤 공기를 쐬자 술기운이 조금 가시는 듯했다. 강태준이 자신의 차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할머니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태준이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 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쇠약했다. 네 할머니,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그 아이 유진이 말이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이 왔다더구나. 이혼 끝까지 못 해주겠다고.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고 있습니다. 돈 문제겠죠. 원하는 만큼 쥐어주고 끝내겠습니다. 돈 내놈은 아직도 모든 걸 돈으로만 보는구나. 왕 회장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내가 시한부 판정받은 거 알고 있느냐? 네,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 아이 집으로 데려와라. 네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봐야겠다. 만약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임종도 지키지 못할 줄 알아라. 뚝 전화가 끊겼다. 태준은 휴대전화를 쥔 채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서유진이라는 여자에게 기묘한 애착과 부채감을 보였다.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무기로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비틀거리며 배서 나오는 유진에게 향했다. 며칠 전 이동욱 실장이 보고한 그녀의 신상 정보가 다시 떠올랐다. 병든 아버지, 탐욕스러운 계모, 그리고 막대한 빚. 그녀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차갑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차피 할머니에게 보여줄 아내가 필요하다면 그는 다가오는 자신의 차를 향해 손짓으로 물렸다. 그리고 유진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갑자기 나타난 그에게 유진이 놀라 주춤거리자 그가 입을 열었다. 겨울애를 합시다. 유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유진 씨 맞죠? 그는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돈이 필요할 텐데. 직설적인 말에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부인할 수 없었다. 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듯한 서류철 2개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6개월. 앞으로 6개월간 내 아내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아픈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한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우리 가족 앞에서 다정한 아내인 척 연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두웠다. 계약금으로 10억 6개월 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잔금으로 20억을 더 주겠습니다. 총 30억 원. 이 정도면 서유진 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겁니다. 30억. 유진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의 수술비 계모가 떠넘긴 빚 앞으로의 생활비.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거액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인생 6개월을, 그리고 영혼을 파는 것이었다. 낯선 남자의 아내 역할을 연기하는 것. 그것은 방금 전 김 이사에게 당했던 일보다 더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의 굴욕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려 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태준은 그녀의 망설임을 꿰뚫어 보듯 말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나도 원하는 것을 얻고 서유진 씨도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여기 비밀유지 서약서와 계약서 초안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검토해봐도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저 철저한 계산만이 느껴졌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그녀 앞에는 지옥과 지옥보다 더 깊은 절망에서 끌어내줄 동아줄이 동시에 놓여 있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삼켰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에 힘없이 흩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악마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악마가 바로 지난 3년간 자신의 삶을 올가매온 서류상의 남편 강태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였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성격과 꼭 닮아 있었다.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최상층에 위치한 그곳은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비인격적이었다. 내부는 온통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차가운 메탈 소재로 이루어져 있었고 생활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했다. 유진은 이 넓은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값비싼 장식품이 되어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짐이라고는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집사가 그녀의 짐을 받아 2층의 게스트룸으로 안내하려 하자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다. 격이가 아니라 내 침실 옆방으로 옮겨. 집사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순응했다. 태준은 유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계약서의 조항을 읊는 변호사처럼 건조했다.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이 지낼 곳이야. 계약 기간 동안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어. 그는 거실 중앙에 선 채로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듯 말을 이었다. 첫째 서재와 내 침실은 절대 출입 금지야. 허락 없이는 그림자도 비치지 마. 둘째, 이 집 안에서 우리는 타인이야. 서로의 사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아.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부지. 표정, 말투, 사소한 몸짓 하나까지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셋째, 개인적인 질문은 금지야. 내 일에 대해 묻지도 말고 당신의 과거에 대해 나도 묻지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 실수를 해선 안 돼. 그게 이 계약의 핵심이니까. 그가 나열하는 규칙들은 그녀를 인간이 아닌 돈으로 고용한 배우로 취급하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규칙은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태준은 오히려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불평하거나 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 조용한 순응이 오히려 그의 신경을 미묘하게 거슬렀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 혹은 정교한 연극의 막이 올랐다. 며칠 후 유진은 태준과 함께 평창동에 위치한 강씨 가문의 본가를 찾았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본가는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둘러싼 광활한 부지 위에 자리한 전통 한옥이었다. 웅장한 기와지붕과 고풍스러운 목조 구조는 가문의 역사와 권위를 말없이 웅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무거운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대청마루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부인이었다. 은성그룹의 신화를 맨손으로 일궈낸 창업주 왕 회장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총기를 잃지 않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유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내가 유진이냐? 왕 회장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는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공존했다. 유진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님. 서유진입니다.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왕 회장은 주름진 손을 뻗어 유진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온기였다. 어쩌다 이 못난 내 손주놈하고 엮여서 고생이 많겠다. 저놈은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 네가 옆에서 많이 힘들지.
예상치 못한 말에 유진은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태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할머니의 말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할머님. 태준 씨는 보기보다 다정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싶은 자신을 발견했다. 왕 회장은 유진의 대답에 만족한 듯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태준이 저놈이 성격은 그래도 속은 깊은 놈이다. 네가 옆에서 잘 보듬어 주거라. 그때였다. 비단으로 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중년 여인이 안채에서 걸어 나왔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의 어머니신 여사였다. 어머니 근본도 모르는 아이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신 여사의 목소리에는 날 선 경계심과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도자기 컬렉션에 흠집난 사기 그릇이 섞여 들어온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내가 서유진이라고 했니? 태준이와 결혼했다는 걸 내 귀로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구나. 대체 무슨 수로 우리 태준이를 홀린 게야? 모욕적인 말에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준이 앞으로 나서려 하자 왕 회장이 그의 팔을 잡으며 제지했다. 그리고는 신 여사를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야가, 유진이는 이제 우리 강씨 가문의 사람이자 내 손주 며느리다. 네가 함부로 대할 아이가 아니야. 신 여사는 할머니의 말에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유진은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6개월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한 여성이 여왕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명품으로 휘감은 화려한 모습, 자신감 넘치는 미소. 태영건설 최 회장의 외동딸이자 강태준의 유일한 여사친으로 알려진 최수연이었다. 그녀는 파리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화려하게 귀국하는 길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은성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강태준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여겨온 자신의 미래였다. 최수연 씨, 귀국을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내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아버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처했다. 바로 그때 한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최수연 씨, 혹시 은성그룹 강태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오랜 인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결혼, 수연의 완벽한 미소에 순간적으로 금이 갔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강태준이 결혼을 누구와 왜 자신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수만 가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동자에 스친 분노와 배신감의 불꽃을 포착한 기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아, 네. 저도 들었어요. 태준 오빠가 좋은 분을 만났다니 저도 기쁘네요. 조만간 정식으로 인사할 기회가 있겠죠. 그녀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공항을 빠져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당장 알아봐. 강태준이 결혼했다는 여자 대체 어떤 년인지. 뼈대부터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다 조사해. 비서에게 내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자리를 넘본단 말인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질투와 증오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며칠 뒤 서울의 한 6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최수연의 귀국을 환영하는 파티가 열렸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자리였다. 그리고 그 파티의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강태준과 서유진이 초대되었다.
유진은 태준의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심플하지만 우아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그녀의 단아한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바늘 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파티의 주인공인 수연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눈부신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태준의 팔에 자신의 팔을 걸었다. 오랜 세월 다져진 친밀함이 묻어나는 행동이었다. 태준 오빠와 줬구나. 정말 기뻐. 그리고는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옆에는 사모님이신가 처음 뵙겠어요. 최수연이라고 해요. 그녀가 오빠라고 부르는 친밀한 호칭과 유진에게는 사모님이라며 거리를 두는 말투.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다. 유진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꾸했다. 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연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유진을 훑어보았다. 어머, 정말 미인이시네요. 어느 댁 영계이신지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꽁꽁 숨겨두고 결혼할 정도면 보통 분은 아닐 텐데. 우리 오빠라는 말을 또 한 번 강조하며 그녀는 유진의 배경을 떠보았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밝혀내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유진은 그 의도를 간파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별다른 집안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회장님께서는 저의 그런 평범함을 사랑해 주셨고요. 그녀는 회장님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태준의 관계가 수연이 끼어들 수 없는 공적인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그의 사랑을 받는 아내의 위치를 강조하며 수연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 순간 연 회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수연의 완벽한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를 얕보았음을 깨달았다.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보이는 저 여자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태준은 두 여자의 팽팽한 신경전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의연한 대처에 조금 놀란 듯했다. 수연은 이내 평정을 되찾고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정말 로맨틱하네요. 두 분의 사랑을 위해 건배.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유진은 그 안에 숨겨진 독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계약서에는 없던 또 다른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수연과의 파티 이후 유진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파도 아래에서는 쉴 새 없는 소용돌이가 쳤다. 강씨 가문의 며느리라는 역할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되고 복잡한 연기를 요구했다. 특히 태준의 어머니신 여사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사사건건 유진을 트집 잡았다. 젓가락질하는 방식부터 걸음걸이 심지어는 숨 쉬는 소리까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신 여사에게 유진은 감히 자신의 완벽한 아들의 삶에 끼어든 불순물 혹은 언제든 내쫓아야 할 침입자에 불과했다. 근본 없는 것들은 티가 난다더니 식사 예절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했구나.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신 여사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유진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사랑받는 아내이지 자기주장 강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계약의 일부라고 6개월만 버티면 끝날 연극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최수연의 여동생인 최지우 역시 호시탐탐 그녀를 괴롭혔다. 지우는 언니인 수연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유진이 나타난 이후 수연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유진을 언니의 행복을 빼앗아간 악녀로 규정했다. 그녀는 유진이 참석하는 모든 사교 모임에 나타나 교묘하게 그녀를 따돌리거나 사람들 앞에서 은근슬쩍 망신을 주었다. 어머, 유진 언니, 이 드레스 작년 시즌 상품 아니에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입어요. 유진 씨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아, 말하기 곤란한가. 이런 유치한 괴롭힘보다
유진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방관하는 강태준의 태도였다. 그는 계약서의 내용처럼 집 밖에서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녀를 감싸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 행동에는 어떠한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타인이 되었다. 유진은 때때로 이 거대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의 자기 방에 홀로 앉아 창밖에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는 분명 따뜻한 온기가 있는 집들이 있을 터였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있고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녀는 자신이 지금 머무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차가운 감옥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은성그룹이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경매 행사에 유진을 파트너로 동반했다. VVIP들만 참석하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중요한 자리였다. 유진은 오늘도 완벽한 강태준의 아내를 연기하기 위해 아침부터 스타일리스트의 손에 온몸을 맡겨야 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태준은 익숙하게 유진의 허리에 손을 감싸며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가 그녀의 셔터를 향해 미소를 짓는 동안 유진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 밤은 실수하면 안 돼. 은성의 이미지가 걸린 문제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서늘했다. 유진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건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진 것은 태준이 중동에서 온 중요한 석유 재벌 셰이크 칼리드와 인사를 나눌 때였다. 칼리드는 은성그룹의 새로운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런데 통역을 맡은 직원의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의사소통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칼리드는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아랍어에 능통한 직원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분위기가 어색하게 굳어졌다. 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로 향했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유창하고 부드러운 아랍어로 칼리드에게 인사를 건넸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셰이크 칼리드,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남편을 대신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칼리드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반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유진에게 아랍어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유진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사용하는 어휘는 고급스러웠다. 그녀는 대학 시절 아랍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었다. 언젠가 이 능력이 쓸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태준은 충격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서유진은 그저 돈 때문에 연기를 하는 이름 없는 모델일 뿐이었다. 이런 지적인 능력과 당당한 태도를 가진 여자일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유진의 도움으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통역만 한 것이 아니었다. 중동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칼리드의 관심을 끌 만한 화제를 꺼내며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의 재치와 지성 덕분에 태준은 칼리드와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마칠 수 있었다. 칼리드는 떠나기 전 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강 회장 정말 훌륭한 아내를 두셨군. 보석 같은 분이야.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창밖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의 시선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랍어는 어디서 배웠지?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질문 금지. 규칙을 스스로 어긴 첫 번째 질문이었다. 대학교 때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 물어보지 않으셨으니까요. 유진의 담담한 대답에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또 얼마나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유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늦은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서재에서 몰래 책을 읽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서툰 솜씨로 집사 몰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모습도 보았다. 그녀가 전화기 너머로 동생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것도 들었다. 그러다 그는 우연히 이동욱 실장이 업데이트한 서유진 관련 보고서를 다시 열어보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실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아버지 서정환은 한때 촉망받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지만 동업자의 배신으로 부도를 맞고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었다. 계모인 김미숙과 이복 동생 김민서는 회사가 망한 후에도 사치를 일삼았고 모든 빚과 병원비는 고스란히 유진의 몫이 되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모델 일 외에도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벌어온 기록이 빼곡했다. 그녀가 벌어온 돈은 대부분 생활비 명목으로 계모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태주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가 탐욕스러운 여자라고 경멸했던 그녀의 삶은 사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머리들에게 피를 빨리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발코니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갔다. 달빛 아래 유진이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마도 병원에 있는 아버지나 혹은 그녀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때문일 터였다. 그녀의 눈물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그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연민을 그리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 직전 그는 멈칫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었다. 동정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밤 태주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달빛 아래 위태롭게 떨리던 그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유진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여자로 그리고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최수연의 질투심에 더욱 불을 지폈고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었다. 은성그룹이 야심차게 론칭하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에센스, 이 센스의 쇼케이스가 열리는 날 행사장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대한민국 패션계의 심장부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백 개의 조명이 쏟아져 내리는 런웨이를 중심으로 국내외 언론과 셀러브리티 그리고 VVIP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공기 중에는 기대감과 미묘한 경쟁심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유진은 강태준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짙은 코발트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단아한 목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지난 몇 주간의 경험 덕분인지 이제는 이런 화려한 자리에서도 제법 여유를 가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그녀는 진심으로 런웨이 위를 수놓는 아름다운 의상들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곧 사라질 신기루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저편 VIP석 한가운데에는 최수연과 최지우 자매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마치 우아한 사냥을 앞둔 안표범처럼 날카로우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유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었다.
쇼의 막간 잠시 칵테일 리셉션이 진행될 때였다. 최지우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유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머, 유진 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태준 오빠가 반할 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유진은 그 안에 숨겨진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유진이 의례적인 미소로 답하는 순간 지우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유진과 부딪혔다. 어머나 죄송해요, 언니. 지우는 과장되게 사과하며 유진의 팔을 붙잡았다. 그 짧고 혼란스러운 순간 그녀의 손이 유진이 들고 있던 작은 클러치 백 안으로 재빠르게 스며들었다. 백금으로 장식된 작고 세련된 디자인의 USB 메모리가 소리 없이 가방 안으로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은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다. 유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괜찮다며 지우를 안심시켰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척하며 교활한 미소를 숨긴 채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다. 마침내 쇼가 시작되고 에센스 그의 컬렉션은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찬사를 받았다. 피날레 무대가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행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폐회사를 하기 위해 무대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객석 곳곳에서 기자들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지 머니위크의 인터넷판 속보가 모든 것을 뒤엎었다. 속보, 은성그룹 에센스, 쇼케이스, 직전 디자인 전량 유출. 경쟁사 아리스아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돼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은성 패션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장밋빛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한 얼음장으로 변했다. 이사들과 주주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혼란의 중심에서 최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태준에게 다가갔다. 태준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 연기하며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며칠 전에 우연히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이라며 제보가 들어왔어. 유진 씨가 경쟁사 알사의 수석 디자이너와 호텔 카페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사진이야. 화면에는 유진과 닮은 여자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한 남자와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수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아까 지우가 유진 씨랑 부딪혔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 가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지만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 멍한 상태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그녀의 항변은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 묻혔다. 신 여사가 달려와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내가 감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장 가방 내놔. 신 여사는 유진의 클러치를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다. 립스틱 손수건과 함께 백금으로 장식된 작은 USB 메모리가 또르르 굴러나왔다. 수연의 비서가 그것을 주워 근처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방금 전 런웨이에서 공개되었던 에센스의 모든 디자인 파일이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유진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신 여사는 태준에게 달려가 절규했다. 태준아, 이해 좀 봐. 내가 저런 근본 없는 것을 들일 때부터 알아봤어. 당장 저 애와 이혼한다고 발표해. 회사가 망하기 전에, 우리 가문 망신시키기 전에 당장 연을 끊어. 주주들과 이사들도 동요하며 태준을 압박했다. 회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감입니다, 이건. 태준에게 쏟아지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은성그룹의 회장으로서 내려야 할 판단은 명백했다. 서유진을 희생시켜 사태를 수습하고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
그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증거들을 보았다.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는 유진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그를 향한 마지막 믿음, 자신을 믿어달라는 처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발코니에서 홀로 울던 그녀의 외로운 어깨, 자선 행사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지적인 당당함, 그리고 계약 관계일 뿐인 자신을 위해 할머니 앞에서 진심으로 미소 짓던 그녀의 모습. 그의 머리가 아닌 심장이 먼저 결정을 내렸다. 태주는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아수라장 같던 행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얼어붙어 있는 유진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차가운 손을 단단히 잡았다. 나은성 그룹 회장 강태주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기며 객석을 향해 선포했다. 나는 내 아내 서유진을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최수연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신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주는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군중을 훑어 마침내 최수연에게 닿아 꽂혔다. 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은성을 음해하려는 이 유치하고 비열한 연극을 꾸민 자는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하건대 그 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령이었다. 그는 경악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넋이 나간 유진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채 오르자마자 그는 이동욱 실장에게 폭풍처럼 지시를 내렸다. CCTV 원본 영상 전부 확보해. USB 출처 추적하고 저 사진 속 남자 신원 파악해. 관련된 모든 인간들 샅샅이 뒤져.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수연이 제시했던 CCTV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었고 사진 속 남자는 지우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단역 배우였다. 유진의 가방에서 나온 USB는 최 씨 가문과 연관된 유령 회사를 통해 구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은성그룹은 서유진의 결백을 입증하는 공식 성명과 함께 산업 스파이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식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태영건설 초회 회장에게는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친서가 전달되었다. 두 그룹 간의 신뢰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이 회사에서 돌아와 그녀 앞에 섰다. 모든 것 다 해결됐어. 이제 아무도 당신을 이 일로 괴롭히지 않을 거야. 왜?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저를 믿으셨어요?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태준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낯선 온기가 담겨 있었다. 모르겠어. 머리는 믿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나는 당신을 믿기로 선택했어. 그 순간 유진은 처음으로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깨달았다. 이 남자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계약서에 명시된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무섭도록 현실이었다. 에센스 쇼케이스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강태준과 서유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얼음벽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계약 관계였고 불필요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의 종류가 달라졌다. 이전의 침묵이 냉담함과 무관심이었다면 이제는 어색함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미처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서재에서 몰래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을 때였다. 태주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마치고 들어오다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책을 가슴에 안고 잠들어 있었다.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잠든 얼굴은 아이처럼 평온해 보였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침실에서 얇은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스친 그녀의 머리카락은 실크처럼 부드러웠다. 그의 심장에서 작지만 분명한 파문이 일었다. 이 작은 행동이 그가 세워둔 규칙을 얼마나 위반하는 것인지 알았지만 그는 모른 척하고 싶었다. 유진은 이 작은 온기에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이 연극이 끝난 후에도 이 남자와 자신 사이에 무언가 다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였다. 하지만 그 연약한 희망의 싹은 한 통의 전화로 무참히 짓밟혔다. 띠리리링.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날카로운 벨소리에 유진은 잠에서 깼다. 발신인은 이복 동생 김민서였다. 유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언니 큰일 났어. 아빠가 위독하셔. 유진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응급실 앞 복도는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계모 김미숙과 김민서는 일부러 허름하게 차려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안타까운 눈길을 보낼 정도였다. 엄마, 이제 우린 어떻게? 아빠 돌아가시면 우린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유진아, 내 아빠 좀 살려다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년이야. 담당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김미숙과 미리 짜고 고용한 양심을 팔아먹은 의사였다. 그는 위조된 차트와 CT 사진을 유진에게 보여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타깝지만 암이 이미 말기입니다. 다른 장기로 모두 전이된 상태라 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서너 달 정도입니다. 유진의 눈앞이 하얘졌다. 의사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김미숙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유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유진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 아빠 회사 살려보겠다고 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 사채업자들 말이다. 그런데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이 지경이 됐어. 이제 그놈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아빠 간이라도 빼가겠다고 협박을 해. 우린 정말 끝이야. 계모의 눈물 섞인 고백은 유진의 죄책감을 후벼 팠다. 아버지가 위독하신 것도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것도 모두 자신이 무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정환 씨, 돈 갚을 생각 없나?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사내 대여섯 명이 병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병실 안에 기물들을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다. 겁에 질린 간호사들이 소리를 질렀고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봐요, 환자 앞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유진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사내 중 하나가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다. 비켜, 이 영감탱이가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그들은 약에 취해 의식이 거의 없는 서정환 씨를 침대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 유진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요. 제발 저희 아빠는 지금 위독하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다. 사내들은 마치 짐짝을 옮기듯 서정환 씨를 질질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유진은 그들을 쫓아가려다 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깨졌다.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사내들은 준비된 검은색 승합차에 서정환 씨를 던져 넣었다. 떠나기 직전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유진의 손에 휴대전화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잘 들어. 수화기 너머에서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50억 원. 내일 정오까지 준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딴 생각 품으면 네 아비 시체도 못 찾을 줄 알아. 잠깐만요. 50억이라니요? 원래 빚은 그 정도가 아니었. 이자가 붙었어, 아가씨. 원래 이 바닥이 그런 거야. 뚝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텅 빈 손을 내려다보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목숨값 50억. 내일 정오까지.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강태준이었다. 그라면 50억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터였다. 그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지난번 쇼케이스 사건이 떠올랐다. 그가 자신을 믿어주었을 때의 감동, 그리고 그를 또다시 공영에 빠뜨릴 수 없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내가 어떻게 그에게 또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이제 막 나를 조금이나마 믿기 시작했어. 그런데 내가 50억 원의 사채빚 문제를 들고 나타난다면 그는 분명 나를 경멸할 거야. 우리 가족 전체를 밑빠진 독처럼 여기겠지. 그가 가졌던 작은 믿음마저 산산조각 날 거야. 그것은 그녀의 연약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가 돈으로 시작되었지만 돈 때문에 그의 마지막 신뢰마저 잃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해결해야 해. 어떻게든 나 혼자서.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소속사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사채빚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겁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신용불량자나 다름없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없었다. 그녀는 몇 안 되는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안타깝다는 말과 거절뿐이었다. 50억은커녕 500만 원도 빌리기 어려웠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녀는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거절당하고 문전박대당하고 때로는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그녀의 희망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졌다. 유진은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한강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거의 방전 상태였다. 그녀는 실패했다. 마감 시한은 내일 정오.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 건너편의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철저한 고립감과 무력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강태준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에게 손을 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서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강태준을 찾아가지 않겠다. 하지만 그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보여주었던 왕 회장이라면 어쩌면 그녀는 신락 같은 희망에 마지막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이른 새벽 유진은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어젯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헤맨 탓에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평창동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부유한 동네의 고즈넉한 아침 풍경 속에서 초췌한 그녀의 모습은 명백한 불청객이었다. 마침내 강씨 가문의 본가, 그 거대한 대문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경비에게 왕 회장님을 뵙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죄송합니다만
사전 약속 없이는 들이실 수 없습니다. 경비의 기계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유진이 물러서지 않고 다시 간청하려던 순간 대문 안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왔다. 그리고 차 뒷좌석의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신 여사였다. 아침 사교 모임에 가는 길인 듯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선 유진을 보고 마치 길가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할머님을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유진은 자존심을 모두 내던지고 고개를 숙였다. 신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수작이야. 내 더러운 돈 욕심 때문에 이제는 편찮으신 어머님까지 괴롭힐 셈이냐.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신 여사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경비를 향해 턱짓했다. 저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당장 쫓아내. 차창이 올라가고 세단은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 경비들은 유진의 팔을 잡아 대문에서 멀리 밀어냈다. 어서 가세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 철컹.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유진은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한편 바로 그 시각 은성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밤새 뒤척였다. 유진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맴돌았다. 그때 비서가 최수연의 방문을 알렸다. 그녀는 마치 비극의 여주인공 같은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태준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밤새 고민했어. 하지만 오빠가 더 이상 속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수연은 비장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꺼내 태준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이 여자, 강유라라는 가명으로 오빠에게 접근한 이 여자. 오빠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그대로의 사람이었어. 첫 번째는 유진이 흥신소를 고용해 태준의 동선을 파악했다는 조작된 의뢰서였다. 그들이 배서 우연히 마주치기 몇 주 전부터 그의 모든 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교묘하게 편집된 녹취 파일이었다. 유진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그 남자, 겉은 차가워도 속은 물러. 할머니만 잘 구슬리면 돼. 아픈 아버지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잖아. 이 연극만 끝나면 수십억이 내 손에 들어오는데 이 정도 연기는 껌이지. 계모와 통화하며 웃는 듯한 그 목소리는 태준이 알던 유진의 목소리와 너무나 달랐지만 그럴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수연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공식 문서 가족관계 등록부 등본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남편 강태준, 아내 서유진, 오빠가 고용한 계약직 아내 강유라는 바로 서유진이야. 오빠가 그토록 이혼하려 했던 그 탐욕스러운 법적 아내.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배서 만난 것도 계약 결혼을 유도한 것도 전부 다 순간 태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배신감,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나 분노를 넘어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었다. 그가 가졌던 작은 온정 그녀를 향해 싹트던 보호 본능과 신뢰가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모든 조각이 최악의 방식으로 들어맞았다. 그녀의 우연한 등장들, 그녀의 절박한 상황, 심지어 할머니의 고집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바보로 만들기 위한 거대하고 정교한 사기극처럼 느껴졌다. 그의 안에서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수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들이 겁에 질려 피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을 폭풍처럼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수연의 입가에 독사처럼 잔인하고 승리에 찬 미소가 떠올랐다. 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평창동 본가였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녀의 입으로 직접 이 모든 거짓말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가 본가 앞 도로에 막 들어섰을 때 그의 눈에 한 인형이 들어왔다. 그의 어머니에게 쫓겨나 망연자실한 채 길가를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유진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쳤다. 급정거한 차에서 내린 태주는 문을 부서져라 닫았다. 그는 성큼성큼 유진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연극은 끝났나? 서유진 씨, 그는 그녀의 본명을 독처럼 뱉어냈다. 그 소리에 유진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다. 알고 있구나. 그녀의 반응은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배서 우연히 만난 것도, 아버지 병원비도, 할머니 앞에서의 눈물도 모든 게 계획이었나? 얼마나 우스웠을까? 내 가련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내 모습이,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유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그를 가득 채운 경멸과 배신감을 보았다. 이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싸우고 해명하고 희망을 품고 상처받는 것에 이제는 지쳐버렸다. 아버지는 사채업자들 손에 있고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에게 짐승 취급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단 한 사람마저 그녀를 오물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해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는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이제 맞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대답해. 맞아.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으스러질 듯한 아픔에 유진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는 부인하는 대신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지난밤의 빗물인지 혹은 새로운 눈물인지 모를 액체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영혼까지 부서져 내린 완전한 패배의 끄덕임이었다. 그녀의 그 몸짓은 태준에게 완벽한 자백이었다. 그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그녀의 팔을 놓았다. 그래, 알겠어. 그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가 차에 올라타 매정하게 떠나버리는 순간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던 하늘에서 마침내 차가운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는 순식간에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다. 유진은 텅 빈 길가에 홀로 서서 자신의 세상이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비를 맞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펜트하우스는 적막했다. 강태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빗줄기가 휩쓸고 간 서울의 풍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쏟아지는 비가 마치 그의 마음속을 씻어내려는 듯 거셌지만 그의 내면은 조금도 개운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찝찝한 재가 남은 것처럼 공허하고 무거웠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제의 장면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빗속에서 처연하게 서 있던 서유진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 배신자를 확인했다는 차가운 만족감 아래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심장을 찔렀다. 왜 그녀의 눈빛은 죄책감이 아닌 깊은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왜 그녀의 자백은 당당한 기만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처절한 항복처럼 보였을까? 논리와 증거는 그녀가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 지난 몇 달간 그녀와 함께하며 느꼈던 아주 미세한 감정의 동요들이 그 논리에 반기를 들고 있었다. 이성과 감성의 불협화음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고 날카로웠다. 이동국 실장, 내 회장님, 어제 최수연 씨가 가져온 그 녹취 파일. 어떻게 입수했는지, 원본은 어디 있는지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내.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의 이동욱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강태준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보조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주군의 목소리에 실린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제 그 증거들은 마치 너무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부하의 조심스러운 한마디. 그것은 태준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그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너무 완벽하다. 그렇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서유진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태준은 결심을 내렸다. 이전 명령은 전부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해졌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최수연이 가져온 모든 증거가 거짓이라고 가정해.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아. 은성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 순간부터 은성그룹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정보팀이 총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동욱 실장의 지휘 아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돌파구는 녹취 파일이었다. 은성그룹이 보유한 최고의 음성 분석팀이 파일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건 완전히 조작된 파일입니다. 서유진 씨가 계모나 동생과 나눈 여러 통화에서 특정 단어들만 교묘하게 잘라내어 새로운 문장으로 재조합한 겁니다. 기술이 매우 정교해서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찾아내기 어렵지만 파형의 미세한 끊김과 배경소음의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음성 분석팀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교한 편집 기술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최 씨 가문과 연관된 보안업체에서 개발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흥신소의 정체였다. 이동욱 실장이 직접 의뢰서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그곳은 몇 달째 비어있는 유령 사무실이었다. 서류에 찍힌 사업자 등록번호 역시 위조된 것이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흥신소였다. 세 번째는 돈의 흐름이었다. 정보팀은 김미숙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서정환 씨 회사의 자금을 교묘하게 빼돌려 차명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의 아버지를 납치했다는 사채업체 역시 김미숙의 사촌이 대표로 있는 유령 회사임이 밝혀졌다. 모든 것이 유진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그녀가 꾸민 자작극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병원에서 나왔다. 이동욱 실장과 은성의 법무팀이 담당 의사를 찾아갔다. 그들은 의사가 김미숙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내역과 그가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를 내밀었다. 의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법무팀장이 의사 면허 박탈과 형사 고소를 언급하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서정환 씨의 암은 거짓이었습니다. 초기 위궤양 정도의 가벼운 질환이었습니다. 김미숙 씨가 시키는 대로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만들고 진단 기록과 차트를 모두 조작했습니다. 납치극 역시 그 여자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동국 실장은 차가운 분노를 느끼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태준 회장이 그토 뉴코만드 샬소얼스 앤더 디퀸 발표말 록 경멸했던 정략 결혼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강씨 가문의 고택서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은성그룹의 역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먼지 쌓인 기록들 속에서 선대 강만철 회장, 즉 태준의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오동나무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괴짝 안에는 빛바랜 편지 뭉치와 가죽 표지에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이동욱 실장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6.25 전쟁 당시에 참혹했던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사로잡은 한 페이지가 있었다. 1951년 겨울, 지옥 같은 고지전.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던 그날, 나는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죽음을 직감한 순간 서진혁 전우가 나를 업고 포화 속을 달렸다. 그는 자신의 등을 방패 삼아 나를 지켰고 결국 내 대신 파편을 맞았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강동진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어.
만약 당신이 살아남거든 내 아들놈과 자식들을 꼭 좀 돌봐주시오. 그날 이후 서전우의 유언은 내 평생의 빚이 되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그가 내게 준 두 번째 삶 덕분이다. 만약 우리가 무사히 살아남아 후대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가문은 하나가 될 것이다. 나의 후손이 그의 후손을 목숨처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은 나의 피로 쓴 맹세다. 이동국 실장은 숨을 삼켰다. 서진혁, 바로 서유진의 할아버지였다. 이 결혼은 돈이나 사업을 위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전우에게 바친 평생에 걸친 헌사이자 신성한 약속의 이행이었다. 이동국 실장은 두꺼운 보고서 파일과 낡은 일기장을 들고 회장실로 돌아왔다. 태주는 창밖을 보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회장님, 안개가 걷혔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이동국 실장은 책상 위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다. 그는 조작된 녹취, 파일의 진실부터 유령 흥신소 김미숙의 횡령과 사기극, 그리고 조작된 암 진단서의 전말까지 모든 것을 막힘없이 그러나 무거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낡은 일기장을 태준의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이것이 회장님, 결혼의 진짜 이유입니다. 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모든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 피로 쓴 맹세와도 같은 문장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충격이 아니었다.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가문의 은인의 손녀를 할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켜주리라. 맹세했던 그 여자를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여자로 매도하고 경멸했다. 그녀가 가장 절박하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는 그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빗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개를 끄덕이던 유진의 얼굴이 고통스러운 환영처럼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것은 자백이 아니었다.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거짓과 폭력 앞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다. 그의 심장을 찢는 듯한 후회와 죄책감이 분노로 변했다. 자신을 기만한 최수연과 김미숙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녀를 단죄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이전과는 다른 무섭도록 차가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자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유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은성의 모든 것을 동원해. 비용이 얼마가 들든 누가 앞을 가로막든 상관없어. 찾아내. 지금 당장. 그것은 그가 내린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강력한 명령이었다. 거대한 추격전의 서막이 올랐다. 강태준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부서, 수백 명의 인력이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동원되었다. 서유진의 아버지 서정환을 찾아내는 것. 김미숙이 고용한 사채업자들은 프로가 아니었다. 그들은 은성그룹의 정교한 정보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꼬리를 밟혔다. 그들이 서정환을 데리고 은신한 곳은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냉동창고였다. 해가 막 저물기 시작한 황혼역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창고를 포위했다. 이동욱 실장의 지휘 아래 은성의 보안팀 요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고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안에서 화투를 치며 낄낄대던 어설픈 조폭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였다. 진입. 이동욱 실장의 짧은 명령과 함께 작전은 시작되었다. 요원들은 유령처럼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저항은 거의 없었다. 몇 분 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강태준은 차에서 내려 잿빛 먼지가 자욱한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릿한 곰팡이 냄새와 창기가 그의 옷자락에 스며들었다. 창고 가장 안쪽 희미한 정우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의자에 묶인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진정제 기운에 취해 아직도 몽롱한 상태인 서정환이었다. 태주는 그에게 다가갔다. 한때는 촉망받던 사업가였을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병색이 어려 있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목숨을 빚졌던 전우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나락으로 밀어넣은 여자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무거운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직접 남자의 손에 묶인 밧줄을 풀었다. 그의 차가운 손이 닿자 서정환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세호 선생님, 저는 강태준입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서정환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이내 다시 의식을 잃었다. 대기하고 있던 은성의료원 최고의 의료진이 그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다. 태준은 그가 은성의료원 VIP 병동으로 안전하게 이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후 은성그룹 회장실. 최수연은 어제 태준이 자신에게 보였던 차가운 분노가 마음에 걸렸지만 한편으로는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서유진이라는 눈의 가시가 드디어 치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장한 채 회장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태준 오빠 그 여자. 서유진은 찾았어. 오빠가 너무 상심한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와봤어.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이동욱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최수연의 아버지 태영건설의 최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강 회장,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사람을 이렇게 부르다니 무슨 일인지 설명부터 해보게. 태준은 대답 대신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초회 회장님께서도 따님의 훌륭한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죠. 스크린이 켜지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음성 분석팀이 서유진의 녹취 파일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분석 영상이었다. 여러 통화에서 단어들이 잘려나가고 새로운 문장으로 재조합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기 시작했다. 두 번째 에센스 쇼케이스를 망쳤던 증거들이 올라왔다. 유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고용되었던 단역 배우의 자백 영상 최지우가 유령 회사를 통해 USB를 구매하고 돈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수연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기록까지, 마지막으로 김미숙과 공모했던 의사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는 서유진의 아버지가 암이라는 진단과 납치극이 모두 김미숙이 꾸민 사기극이며 최수연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는 것까지 낱낱이 풀었다. 영상이 끝났을 때 회장실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최 회장은 경악과 분노로 온몸을 떨며 딸을 돌아보았다. 수연아, 이게 다 사실이냐?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정 없는 목소리로 최후통첩을 날렸다. 초회 회장님, 오늘부로 은성그룹은 태영건설과의 모든 기존 및 향후 프로젝트를 전면 파기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문은 1시간 뒤 모든 언론사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은성그룹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태영건설이 재계에서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안 돼. 수연이 무너져 내리며 태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제발 용서해줘. 태준은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가진 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고 병이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최 회장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울부짖는 딸의 팔을 끌고 치욕스럽게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거대한 왕국이 딸의 어리석은 질투심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김미숙과 김민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취리희행 비행기의 1등석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만족감과 해방감이 가득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자유다. 그 멍청한 서유진 년은 지금쯤 한강 다리 위에서 울고 있으려나.
그들이 여권을 내밀고 탑승권을 건네받는 순간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분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이동욱 실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은성의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다. 김미숙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앞길을 막아? 이동국 실장은 얇게 미소 지었다. 저희 회장님께서 전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항 경찰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김미숙 씨, 김민서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사기 납치교사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엔덴다베비와 이거 안 놔. 두 여자의 비명과 함께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들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안에서 달러 뭉치와 골드바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공항 터미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의 화려한 도피는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언론은 최 씨 가문의 몰락과 희대의 모녀 사기꾼 검거 소식으로 연일 떠들썩했다. 빠르고 무자비한 정의의 심판이었다. 다시 회장실. 이동욱 실장이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서정환 씨는 회복 중입니다. 빼돌려진 자산은 모두 동결 조치 후 환수될 예정입니다. 최수연 씨는 오늘 아침 최 회장에 의해 스위스의 한 요양원으로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그래. 태주는 짧게 대답했다. 회장님, 이동욱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서유진 씨는 어떻게? 태주는 창밖의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적들을 모두 처단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으며 모든 것을 다시 통제해 두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거대하고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고쳤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그가 그녀에게 직접 입힌 상처, 알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죄책감의 무게로 무거웠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군. 서유진을 찾는 것.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찾는 것.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유진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작정하고 세상에서 자신을 지운 듯했다. 모든 연락을 끊고 사용하던 계좌도 해지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서울역의 한 현금 인출기 앞에서 끝났다. 끝났다. 하지만 강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성그룹의 정보력은 대한민국 전역의 CCTV와 교통망 기록을 이잡듯 뒤졌고 마침내 그녀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냈다. 강원도 속초. 서울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에 있는 시간이 느리게 흐를 것 같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태주는 직접 차를 몰아 속초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바다는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며 해변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짠내 섞인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이동욱 실장이 보내온 주소는 해변가에 자리한 작은 북카페였다. 그는 차를 멀리 세우고 카페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서유진은 수수한 면 원피스에 앞치마를 두른 채 카페 야외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마른 모습이었지만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옆모습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공허함 대신 상처를 끌어안고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려는 조용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님에게 커피를 내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일이 없을 때에는 멍하니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다. 태주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 평온을 깨뜨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카페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민박집을 얻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가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여는 모습을 해 질력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밤이 되면 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 시간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았다. 그녀의 슬픔 젖은 모든 순간이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과오를 되새기게 하는 거울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섣부른 자기만족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기다려야만 했다. 일주일 뒤 태주는 서울에서 회복을 마친 서정환 씨를 속초로 모시고 왔다. 그는 서정환 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딸을 만나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카페 앞 해변에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아. 익숙하면서도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목소리.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의 눈앞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서 있었다. 이전보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아빠. 그래, 내 딸, 아빠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부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적과도 같은 재회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머무는 작은 민박집에서 유진은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다. 계모와 이복 동생의 끔찍한 사기극 조작된 암 진단, 그리고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자신과 아버지를 구해낸 사람이 바로 강태준이라는 사실까지.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던 그가 동시에 자신을 구해낸 구원자였다. 그녀를 향했던 그의 차가운 경멸과 그녀를 위해 그가 감당했을 위험과 노력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길을 잃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던 저녁이었다. 그녀가 잠시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평소에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긴장감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와 몇 걸음 거리를 둔 채 멈춰 섰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파도 소리만이 맴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날 것 그대로의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틀렸었어, 유진 씨. 그는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 정점의 포식자가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다. 나는 오만했고 눈이 멀었으며 잔인했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당신을 판단하고 내 멋대로 당신을 단죄했어. 내가 당신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내 입으로 직접 전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는 꾸밈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이었다. 그는 말을 마치고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마을에서 그리고 당신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 주겠어. 그는 모든 선택권을 그녀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녀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돌아서서 떠나려 했다. 그가 몇 걸음 옮겼을 때 등 뒤에서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려요.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 바다는 따스한 봄 바다로 변해갔다. 시간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 태주는 속초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말대로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삶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녀가 필요로 할 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머물렀다. 그는 유진의 아버지가 작은 낚싯배를 사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유진이 다시 웃음을 찾을 때까지,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들은 가끔 아무 말 없이 해변을 함께 걸었고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들의 대화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이해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이 변했음을 보여주었다. 유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눈부시게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봄날, 그들은 처음 그가 사과했던 그 해변에 다시 섰다. 이제 유진의 눈에는 더 이상 짙은 슬픔의 그늘이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작고 소박한 진주 반지가 들려 있었다. 서유진 씨,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짓을 끝내고 진실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직 진심만이 가득했다. 진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계약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함께하는 진짜 부부로. 유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햇살보다 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들의 결혼식은 서울의 화려한 호텔이 아닌 속초의 작은 해변에서 열렸다. 하객은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아버지와 이제는 진심으로 손주 며느리를 아끼는 왕 회장, 그리고 이동욱 실장을 포함한 몇몇의 가까운 지인들이 전부였다. 유진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그리고 턱시도를 입은 태준의 앞에 섰다. 그들은 줄에서도 화려한 예물도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맹세했다. 파도 소리가 축가가 되고 갈매기들이 증인이 되어준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